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의 전임관리단 회장 전은진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아주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건을 갖다가 여러분들 처리를 할 때 이것이 민사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것을 또 민사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착각할 때가 있고, 또 이것은 또 형사사건인데 민사사건으로 또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경찰서에 무조건 가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은 법적으로 그냥 변호사 대동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간단히 말씀드려,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집합건물에서는 좀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관리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 또는 각종 다른 어떤 용역 업체들 쪽이나 그런 쪽, 아니면 시행사 시공사 측이든 위탁 운영 업체에서 불법을 자행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난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좋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또 이렇게 우리 부산에 계신 분 중에서 젊은 분인데 어쨌든 관리단 총회를 또 실패를 하고 그러면서 좀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치고, 또 주변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좀 호응도 안 해주고 이래서 그런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좀 상당히 좀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오늘 좀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제가 한번 간단히 좀 적어봤습니다. 이것도 진주에 가정폭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 가정폭력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주변 이웃들이 고함을 질러 쌓고 막 싸워 쌓고 이러니까 막 보이지 않습니까? 막 소리도 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A 아파트에 있는 201호에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경찰이 갔는데, 몇 명이서 이렇게 경찰이 같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남자분이 보니까 술주정을 하면서 자기 아내를 또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폭력을 행사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이랬는데도 경찰 동료를 오히려 이렇게 목을 조르고 있죠. 이런 부분이 운동을 좀 했는가 봐요. 남자분이 그렇게 해서 목을 조르고 이래가지고 공포탄을 한 방 쏘았는데도 계속 목 조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경찰관 다른 분이 실탄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죽었거든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도 보면은 형사 부분에서는 그 사건 자체가 무죄로 판결이 났죠.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이죠. 지금 형사사건에서는 다른 경찰관들을 지금 구하기 위해서 경찰관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사용된 것이라서 그를 무죄로 갖다가 판결을 했습니다. 그 경찰관에 대해서. 근데 다시 가족들 중에서 있죠. 남편분 쪽에 가족들이 아니겠습니까? 민사사건으로 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승소를 했다고요. 거기서는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면,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있었던 이상에 함께 그를 제지하는 것이 선행되었었다 하는 점, 그리고 실탄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다리 부분을 쏘는 것이 더 타당했던 점 등을 이유로 실탄을 발사한
경찰관에게 잘못이 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 경찰관에게 잘못이 있었으므로 그를 관리하는 국가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형사사건으로는 이거는 무죄가 되더라도 민사사건의 손해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도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형사와 민사의 여러분들 차이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형사 부분은 있죠.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죄가 그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정에서 우리가 형사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벌을 한다는 거고요. 민사법에서는 그 손해에 대해서, 손해는 굉장히 좀 추상적일 수도 있죠. 또는 구체적인데 그 구체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가 났다는 그런 결과거든요. 이제 그 결과에 대한 배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형사법에서는 당사자가 검찰하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이죠. 그런데 말해서 민사법은 가해자하고 피해자 측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증명을 하는 방법인데, 아무래도 지금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거대 조직 구성이 검찰 측이다 보니까 이렇게 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 측에서는 한 1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수평적인 어떤 지위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명하는 방법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명이 완벽하게 증명이 안 됐을 때는 일단 그 피의자 측에 그 피의자나 피고인 측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 건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반해서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당사자가 원고 측이나 피고 측이 지금 동등한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서 어떤 측이든 간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어떤 증명이 제대로 안 한다든지 이러면 증명 안 한 측에서 패소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그 범죄에 대해서 죄형 법정주의에서 그 범죄 개개별로 대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해서 민사사건은 포괄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명백한 범위가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형사사건은 행위자의 악행이라는 그 원인에 책임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위 자체에 책임을 준다는 겁니다. 행위 자체에. 그런데 반해서 민사법은 손해라고 하는 결과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고의든 가실이든 간에 민사사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있잖아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을 하기 전에 제가 비상대책위원을 하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생해가지고 제가 일 처리를 이제 마무리해가지고 했는데 그 절차적으로 뭐가 잘못됐게 내보고 있지 않습니까? 횡령 배임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형사사건도 일어나고 민사사건으로서도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했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어디라고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 좀 안타깝긴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그렇게 절차를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아시고 하셔야 그러한 형사의 어떤 처벌을 100만 원 처벌을
벌금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 또 500만 원 또 당하시고 이런 부분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좀 물어보셔도 되고요. 근데 대한법률공단 같은데 여러분들 가보시면 그 참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애매하게 이야기하시죠. 그분들도. 저도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을 전혀 모르고 이렇게 할 때는 가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있죠. 정말 이게 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돌려보내신다고요. 여러분 분들은 안 그렇던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또 집합건물 관련돼 가지고 법무부에다가 질의를 또 해도 굉장히 애매하게 답변하는 경우도 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 난감한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왜 그런 부분을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시간 될 때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우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 법 체계, 특히 집합 건물에 관련된 부분은 웬만한 거는 판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잣대를 딱 대더라도 이거는 기다 아니다 하는 게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자료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좀 자료를 찾아보시든 주변에 꼭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제가 결론을 내기 전에, 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민사법에서는 대법원에서의 판결 사항이 있는 겁니다. 대등한 지위, 무릇, 입증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반증도 제출한 바가 없다면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이런 그 주장 사실이 입증될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들어맞는 것이라 하겠다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법률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민사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을 제가 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형사사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례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무릇 범죄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심정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증명이 있다 할 것이며 정언의 신빙력은 정인의 입장, 이해관계 및 그 내용은 물론 타의 증거와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판례에서 법에 대한 해석 적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교통사고 있죠.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또 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야 뭐 교통사고 나면 경찰관 불러면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가고 있는데 사고를 당했다든지라면 먼저 적극적 손해입니다. 그 치료비라든지 피해 차량에 대한 그 수리비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린 적극적 손해라고 하고요. 그 소극적 손해는 뭐냐면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없어요. 장래에 예상되는 이익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야 되는 장사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회사에 어떤 출근을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급여라든지 장사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익을 발생할 거 있죠. 이런 부분이 우리 소극적 손해로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그렇죠. 정신적인 손해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특히 수익형 호텔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사기죄를 이렇게 넣어서 결국에
그 시행사 측이든 위탁 운영사든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사기죄로 해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나중에 돼가지고 뭐 합의라제가 합의금을 일부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합의금이 작으면 있죠. 그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너무 작다고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민사상으로 하시겠죠. 그걸 꼭 아시고, 그러니까 민사로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형사로 어떤 것을 형사로 해야 될지 좀 아시고 하시면은 좀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연락을 좀 받으면 있죠. 대부분은 보면, 나이 드신 분들께서 그래도 이렇게 40대 중후반부터 해서 60대까지 이렇게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으셔가지고, 이렇게 막 저끼리 또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죠. 여러분들끼리 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또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잘 이렇게 해서 관리단을 앉아 조직을 하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부탁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안타까워서 젊은 분들.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부산에 계신 분인데 어떤 분은 참 젊은 분이에요. 그렇다고 아주 뭐 젊은 분은 아니지만 이제 그 애들이 앉아 뭐 유치원생이고 이렇게 앉아 한 30대 중반 앉아 요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앉아 그런 경우에 제가 조금 이따가 오세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 젊은 분은 이렇게 그 비상대책위원회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도움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혼자서 일처리를 다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처음 소송할 때도, 그 과반수가 넘지를 못해가지고 까딱까딱 해가 또 패소를 당하고, 그러니까 또 다시 앉아 또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또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안타깝죠. 그런 분들을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좀 볼 때는 아이고 가끔 전화가 오시는데 가끔은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쵸. 그분도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연락이 올까 싶을 정도입니다. 젊은 분이 자기 또 직장 생활을 하시고 자기 일이 바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있죠. 그 50대 중후반에 60대 된 이상 되신 분들이 과거에 젊었을 때 경력은 물론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들이 그 지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치고 빠지고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다는 부분이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자기 일속만 챙기고 젊은 사람이 오히려 고발 당하시고 막 고소 당하시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금전적인 그 젊은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같이 여러분 관리단을 만드실 때 젊은 분들이 좀 그래도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또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옆에서 이것저것 좀 해달라면 좀 적극적으로 호응을 좀 해주시고, 과거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같이 합류를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곳이 아마 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혈기가 왕성한 건 알겠는데 젊은 분들한테도 또 부탁은 말씀은 너무 과격하게는 들어가시지 마시라는 거. 그러니까 좀 주변에 좀 알아보시고 한 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지,
그 일에도 보면 순서가 있거든요. 일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맞춰서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 점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셔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절차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쓸데없는 일 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건 아마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주변에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아니면 저한테도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성실하게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답변을 좀 해드리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그 주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우리 집합 건물 자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입점주들, 관리비를 내시는 그 임차인이든 공실 소유자분들이 사실 주인이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임대인 분들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도 이제 그 임차인 입장을 먼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리 업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 직원들도 이런 거는 따끔하게 뭘 하셔야 되고, 누가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 통제 감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갑질을 해서는 안 되고, 제 말은 이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뭐냐면, 늘 제가 그런 거는 부탁드리는 부분, 당부드리는 건데요. 그 관리소장님부터 해서 이렇게 시설팀, 그 보안팀, 미화팀에 있는 직원분들이 있죠. 열심히 하시는 분 다 열심히 보통 하시면 격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복리 있잖아요. 복리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관리사무실 같은 데면 에어컨 같은 경우 또는 그 공기청정기 이런 걸 좀 달아들이시고, 뭐 보안팀과 미화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설팀도 그렇고요. 또한 그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좀 보안이든 미화든 시설팀 같은 경우는 일을 또 하고 이러면 땀이 많이 나고 이러니까 세탁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세탁기 같은 거 하나 사드리시면 그분들이 알아서 그거 탈수기하고 이런 걸 하셔가지고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동복하고 하복 같은 경우는 관리 업체 측에서는 아주 싸구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죠. 관리단에 있는 분들이 그 관리 업체는 그 수수료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복하고 좀 좋은 걸로 맞춰주세요. 그런 거는. 오히려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오래 가거든요. 정말 이게 지금 이렇게 동복하고 하복이 완전 거지도 아니고 말이죠. 형편이 없는 것들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셨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게 방송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 처리하는 부분에서 잘못되는 부분은 엄격하게 뭘 하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제 말은 갑질은 하지 마시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하시고 잘한 거는 잘했다 하시다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정치적으로 놀면서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근데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본인들이 공용 부분에 있는 부분을 무단으로 이렇게 지금 점유해가지고 막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위원이지 않느냐고 해가지고, 당신을 잘라버릴 것이라고 하든지, 소장을, 또 시설팀을, 미화팀을, 보안팀을,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또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전혀 관련 없는 어떤 물건들 있죠. 물건들을 갖다가 자기 호실과 관련된 물건들을 장사하시는 그런 거 관련 있는 걸 갖다가 나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아셨죠? 꼭 그걸 당부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제가 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